안녕하세요. 허브 전문가 강의를 맡게 된 강사 안혜진입니다. 제1강 허브학 개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허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저도 강의를 준비하면서 또 새롭게 알게 된 허브와 또 여러 가지 또 역사들 그리고 또 문화들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어쩌면 허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적은 양의 지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허브와 또 허브를 통해서 우리가 또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강의와 컨텐츠 그리고 또 새로운 의학 정보 그리고 또 삶에 좋은 문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발견하고 또 그 가능성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알아가는 큰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이 허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그 의미와 역사를 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우선 이 허브는요, 일반적으로 향이 있고 그리고 유용한 식물 전체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자, 어떤 학문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그 정의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 허브가 그만큼 다양한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로 또 정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식물학적 정의로는요, 목질이 없는 초본류인데요. 이 목질이라는 것은 좀 나무화되었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좀 기둥이 있고 이렇게 단단하고 큰 나무로 자라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조금 여리여리하고 좀 이렇게 가지가 좀 얇고 무성하다 뭐 그런 시각을 눈에 띄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물학적 정의로는 또 목질이 없는 초본류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식물 허벌리즘과 생활 속 정의에서는 또 허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향기롭고 쓰임새 있는 식물 전반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공부하시다 보면 저건 허브인가 채소인가 과일인가 이렇게 좀 영역을 넘나드는 그런 정보들을 계속 얻으실 텐데요. 조금 이런 허브는 향이 있고 유용한 식물 전체를 지칭한다.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약으로도 쓸 수 있고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식물을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허브의 개념을 좀 폭넓게 갖고 공부를 하고 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어떤 영역에 국한시키기보다는 우리에게 좀 이롭고 그리고 또 향이 있고 득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허브의 역할과 그리고 그 활용 범위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허브의 역사는 꽤나 오래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고대부터 인간의 삶과 함께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고대 문헌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약용, 향신료, 종교의식, 방충, 미용 등등에 쓰였다라는 증거를 볼 수 있고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 미라 방부 처리용으로 향료로 또 쓰기로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 아유르베다 의학이라고 해서 이 대체 의학에서도 약용 허브를 많이 활용했고요. 뭐 지금까지도 굉장히 활발한 산업입니다. 중국에서는 본초학이라고 해서 주로 식물을 대상으로 약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본초학에서도 허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전 세계적으로 인간과 오랫동안 함께 해온 식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고대 허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원전 3000년경 수메르 점토판에 허브 사용 기록이 존재하는데요. 이 허브는 단순히 어떤 생존을 위한 식물도 아니고 지혜와 문화가 다 응축되어 있는 살아있는 유산으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수천 년간 인간과 함께하며 삶을 건강하고 또 풍요롭게 만든 동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희가 허브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니까요. 자, 고대 이집트 허브 문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알로에도 나오고요. 마늘, 아니스 등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알로에 같은 경우에는 상처를 치료하고 피부 염증을 완화한다. 지금과 그 쓰임새가 똑같죠. 네. 그리고 마늘, 순환계를 강화하고 살균 및 소독 작용을 해준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니스 같은 경우에는 소화 촉진과 복통 완화, 그리고 올리브 오일은 피부 진정과 근육 마사지 등등의 정말 오늘과 일관된 그런 쓰임새가 과거에서부터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브는 단지 향이나 음식 재료를 넘어서 저희의 삶의 치유와 또 의학적 용도로까지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역사 속에 있는 허브를 좀 더 살펴보면요. 고대 그리스와 히포크라테스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히포크라테스는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 자, 주요 원리, 이 사람이 연구한 주요 원리는 이 자연은 치유자다라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고요. 주로 자연요법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임 민트 등 저에게 좀 익숙한 허브이죠. 그리고 쑥, 회양 등을 약용 허브로 처방을 했고요. 사용한 약용식물이 약 200여 종에 흐릅니다. 저희가 지금 잠깐 이게 허브를 떠올려 보면 사실 5개만 알고 있어도 허브에 대해서 좀 아는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200여 종의 이런 식물을 연구하고 또 삶에 적용했다는 것부터가 우리에게 정말 공부할 양들이 굉장히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데요. 주요 문헌으로 살펴보면 히포크라테스 전집이 있고요. 대표 저작도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또 저희가 로마 시대와 갈레노스라는 주제로 이 로마 시대에는 또 어떤 허브들이 역할을 했는가 보니, 우선 이 갈레노스라는 인물이 히포크라테스 이론을 계승하고 또 정교화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론의 기반에는 체액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속에 있는 액체이겠죠. 혈액, 점액, 황담즙, 그 다음에 흑담즙의 4종의 체액량의 균형이 흐트러지는 것이 이 병의 원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좀 더 체계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체질에 맞는 허브 조합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뭐 알레르기가 없는지 아니면 어떤 허브와 더 잘 맞는지 그런 것들을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 처방약을 조제하기도 했는데요. 자, 사용 허브의 예시로는 뭐 감초, 장미, 백단향, 아니스 등등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허브하면 떠오르는 식물은 아니죠, 장미는. 그렇지만 이렇게 다양한 식물이 약용으로 쓰였다는 것. 그래서 이런 주요 저서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중세 유럽의 수도원과 허브를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중세 유럽에는 수도원이 허브 지식의 보고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뭐 허브를 연구하는 것이 본 임무는 아니었으나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고, 그리고 이 수도사들이 허브를 재배하고 기록 담당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허브를 단순히 키우고 연구하는 것에 그쳤느냐? 그렇지 않고요. 수도원의 허브 정원을 조성해서 이것이 식물학 의학의 기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수도원의 허브 정원은 저희가 오늘날 갖고 있는 어떤 허브 정원의 또 기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허브의 역사가 굉장히 꾸준히 발전해왔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시기의 정원은 현대에도 모델로 활용될 만큼 아주 정교한 정원이었습니다. 자, 대한민국도 빠질 수 없겠죠. 한국에서는 약초라는 개념이 허브와 좀 유사하게 발달을 했습니다. 이 고대부터 산야초를 채취하여 약이나 차로 활용을 했는데요. 저희가 조선시대 하면 또 바로 떠오르죠. 동의보감입니다. 이 동의보감이 약초 지식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자 허준은 대표적인 허브 약초 전문가이죠. 뭐 저희가 많은 드라마나 뭐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체와 자연, 약초의 조화를 강조한 고전의학의 정수를 확립했고요. 오늘날 뭐 이렇게나 다양한 또 약용 식물들이 있고요. 토종 허브가 건강식품, 미용재료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허브 농장과 치유 농업이 결합되면서 지역 기반 산업으로 확대 중에 있습니다. 자, 한국의 허브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걸까요? 고대에서 조선시대부터 살펴보면요. 산야초 채집과 민간요법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 불교 전래 후에
약초 공양, 그리고 사찰 재배 문화 등장이 시작되면서 점점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 그리고 조선 시대에 이런 이제 지식이 정리되기 시작했고요. 본격적으로 이렇게 체질과 계절을 고려한 약초 체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히 어떤 약초가 몸에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그 체질이 있으니, 그리고 또 계절 따라 또 허브도 성질이 달라지고 사람의 기운이나 몸의 체질도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한 것이겠죠. 그래서 약초는 당시의 백성의 건강을 지탱하는 핵심 자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현대로 넘어오면요. 전쟁 이후에는 아무래도 열악한 보건 환경이 지속되다 보니까 약초에 대한 관심이 다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의원, 한약방의 대중화가 이루어졌죠. 요즘은 조금 이렇게 오프라인에서는 줄어든 형태이지만 여전히 저희도 이렇게 한의원, 한약방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1960년대에서 80년대는 인상, 감초, 환기, 오미자 등 이런 국가 수출 효자 품목으로 이런 약용식물들이 또 부상하기 시작했고요. 건강식품 산업은 뭐 현재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2000년대 이후 허브와 약초의 융합이 시작됩니다. 자, 서양 허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라벤더, 로즈마리, 뭐 레몬밤, 뭐 캐모마일 등등이 있죠. 이런 서양 허브와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약초, 약용식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약초들을 결합해서 이제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건강식품이나 뭐 약물이나 차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허브 제품을 체험하는 컨텐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 베란다 허브 텃밭, 한방 화장품 등 또 허브차,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으로 이 허브의 영역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약초 기반 체험 교육이라던가 힐링 관광이라던가 치유 농업이라던가 향기 치료 등 다양한 컨텐츠가 저희에게 이제 어떤 문화 컨텐츠로 자리 잡기 시작했고요. 여러분이 혹시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서울 한방진흥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이런 한방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재미있는 문화를 만들고, 그리고 가면 뭐 작은 돈으로 여러분들 여러 가지 한방 체험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또 허브로 어떤 우리가 다양한 전문성과 또 컨텐츠를 더 개발할 수 있을지 한번 배워보시면 좋고요. 다양한 유튜브 채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약용식물이라던가 허브 음료 만들기라던가 재미있는 컨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등 이렇게 또 국가에서 이런 뭐 꼭 허브 산업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식물 관련해서, 농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재미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또 배울 수 있는 또 수업들도 간혹 열리고 있기 때문에 요 두 홈페이지 자주 확인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또 재미있게 허브와 약용식물 공부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나라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중국입니다. 자, 중국은 이 전통 중의학과 약초 이론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볼 건데요. 이 전통 중의학은 수천 종의 허브를 조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음식이나 약, 건강관리가 통합된 시스템 속에서 허브는 기본 자원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중국뿐만 아니라 저희가 뭐 이런 영양제나 어떤 약물이나 어떤 저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식품들을 봤을 때 허브에서 나온 추출물이라든가 허브 원료를 사용한 것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건강식품이나 기능식품들을 이렇게 살펴보실 때 그 성분에 허브가 들어있는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것도 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실 거예요. 자, 황제내경과 본초 강목이 허브 이론의 기반을 형성하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대표 인물로는 이시진이 있습니다. 본초 강목을 통해서 수백 종의 약초 분류와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한 허브를 키울 수 있는 이런 기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다른 나라에서 키우거나 이렇게 또 관리하고 있는 허브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저희에게 또 굉장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당송원 시대의 약초학 발전입니다. 자, 당송원 시대는 이 당본초, 계보본초 등이 편찬이 되었고요. 그리고 약초수가 증가하면서 이 효능이라던가
색, 기미, 독성, 용법 등이 아주 세밀하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전역 및 동아시아와의 교류를 통해서 약초 교역이 활발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차와 약초가 겸용이 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약을 복용할 때도 그 안에 허브의 성분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번에는 인도입니다. 자, 인도 하면은 또 아유르베다인데요. 이 개요를 좀 살펴본다면 이 아유르베다는 인도의 전통의학 체계입니다. 약 5,0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자연의학이에요. 자, 삶의 지혜를 뜻하며 허브를 통해 인체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한다. 그리고 정화와 회복, 예방의 저온 과정을 체질에 맞는 허브로 조합하여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허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단순히 어떤 약초가 아니면 어떤 식물이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런 기본적인 이 허브를 식용할 이 사람의 체질이라던가 이 몸의 균형 이런 것들을 꼭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주변 환경도 조금 개선해가고 이런 통합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이 허브에 대한 접근성으로 통일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 과정을 체질에 맞는 허브로 조합하여 구성을 하고 있고요. 현대 인도 가정에서도 이 툴시라고도 하는데요. 성스러운 바질입니다. 네, 이름이 조금 재미있죠? 그리고 이런 다양한 또 허브들을 통해서 직접 재배해서 차로도 마시지만 연고로 이용을 한다던가 그런 다양한 쓰임이 있습니다. 대표 인물로는 수시루타라고 있는데요. 이 고대 아유르베다의 외과의 시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허브가 나라별로 역사도 다양하고 문화도 다양하고 키울 수 있는 작물도 다양하다 보니까 그 범위들이 굉장히 폭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양하게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고대 인도 의학의 형성을 살펴보면요. 이 아유르베다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자연의학입니다. 그리고 고대 의사 수시루타와 차카라는 각각 외과와 내과의 기반을 정립을 했는데요. 이 수시루타 사하리타와 차카라 사하리타는 아유르베다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 종의 허브 처방과 체질 이론이 수록되어 있는 거고요. 이 아유르베다는 단순한 약물요법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식이생활, 정신, 수련까지 포괄하는 건강 철학이어서요. 저희가 인도 요가도 유명하듯이 이 인도의 이 아유르베다는 어떤 좀 전통합적인 이런 접근을 중요시한다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아유르베다는 허브 분류 체계가 있는데요. 기원 후 1세기경에는 이 허브 분류 체계가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 기준이 또 재미있습니다. 맛, 에너지 작용, 그리고 후작용, 그리고 효과 요 4가지인데요. 이 약초는 체질에 따라 달리 처방되기 때문에 개인 맞춤형 치료가 실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인도 아유르베다의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산업화 세계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느냐? 자, 강황, 님, 아말라 등을 중심으로 한 기능성 식품이 이제 출시되기 시작하고 스킨케어나 스트레스 관리 제품 산업으로까지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자, 아유르베다는 단순 의학이 아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식생활, 운동, 정신 수련까지 포괄하는 건강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 웰빙 트렌드와 결합하여서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고요. 자연의학이나 대체의학, 지속가능한 건강 모델로서 주목받는 인도의 허브의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프랑스인데요. 뭔가 프랑스 하면은 아무래도 허브와 잘 어울리는 그런 나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자, 프랑스는 우선 중세부터 살펴보면 수도원을 중심으로 약초 재배와 활용 문화가 잘 정착이 되었고요. 이 수도사들이 포도박 약초 정원을 함께 조성을 했습니다. 자, 라벤더, 로즈마리, 세이지 등 이 남프랑스, 기후가 아주 온난한 곳이죠. 자, 남프랑스 지방의 향신식물을 활용하게 되었고요. 르네상스에서 18세기 이 사이에는 식물학과 의학의 융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리 약학교 왕립식물원이 중심이 되어서 허브 성분 추출 및 정유 기술의 발전까지 점점 이제 허브를 기술로 접근해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허브는요, 향, 약, 그리고 화장, 청결의 상징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뭐 프랑스 하면 또 이런 향수 또 유명하죠. 그래서 이 허브가 이 프랑스의 어떤 발전한 산업의 어떤 그 중심부에서 좋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1930년대에는 르네 모리스 가토포세가 아로마 테라피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아로마 테라피라는 개념은 저희가 한 번 이상은 꼭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화상 치료에 라벤더 오일을 사용해보고 효과를 보기도 했고요. 정유의 기능을 통해서 항염, 항균, 재생 효과에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훨씬 더 많은 또 발전들이 있었지만 조금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을 드렸고요. 1960년대 이후에는 향수와 뷰티 산업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프랑스는 세계 최고의 향수 산업 국가로 성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프로방스는 라벤더의 수도로 불리며 관광과 힐링 산업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런 중요한 프랑스의 어떤 이런 산업에도 이 허브가 중요한 기초 역할을 한 걸로 확인할 수 있고요. 현대 사회에 와서는 이 허브가 단순히 어떤 그런 제품의 쓰임으로 끝나지 않고요. 허브를 삶의 예술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에센셜 오일은 약국에서도 구매가 가능하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다양한 제품들과 접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여행하신다면 또 한번 직접 가서 보시고 체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플로럴 워터, 허브차, 식물 기반 화장품들이 이제 일상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부 의사들은 자연요법 허브 병행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아로마 심리요법과 감정치유 등 예술적인 가치까지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허브의 가능성들을 일상생활에 있는 다른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나 아니면 제품, 문화, 예술 이런 것들과 계속해서 연결해서 발전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이 보이죠. 자, 나라마다 이 허브에 대한 접근과 그리고 또 이 발전시키는 방법도 좀 다양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기본 가지고 있는 기후와 환경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으로 넘어가서요. 이 미국은 최근 20년간 웰빙 트렌드와 함께 허브 보충제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DIY 허브 제품, 자연주의 화장품 등이 나오고요. 또 개인 허브 정원 가꾸기 등의 활발한 문화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사계절 좀 이 정원을 관리하는 것이 조금 수월하다 보니까 이 기후가 조금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허브 정원을 가꾸는 분들도 많고요. 현대 민간요법과 자연의학이 공존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 인물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하는데요. 로즈마리 글래드스타라고 해서 현대 미국 허벌리즘의 선구자로 초보자 대상 교육과 커뮤니티 중심의 운동 전개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벌리즘이라는 것은 어떤 허브로 일상생활에서 좀 라이프 스타일을 이렇게 바꿔가는 이 과정들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좀 눈여겨볼 또 용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기 허브 전통의 형성과 발전을 살펴보면요. 우선 유럽 이민자들의 민간요법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아메리카 원주민의 이 약초 지식이 융합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세기 에클렉틱 의학이 등장하기 시작해서요. 이 에클렉틱 의학은 식물 기반의 맞춤형 대체의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전통 서양의학과는 달리 허브 중심의 치료법을 강조하고 있고요. 자연 유래 성분과 신체 조화를 중시합니다. 네, 이러한 이제 의미는 사실 어느 나라를 통틀어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신체, 그러니까 사람마다 조건, 체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미국 전역에 이 에클렉틱 의과대학을 설립할 정도로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이 허브는 당시 정식 의료 시스템의 핵심 치료수단이 될 정도로 강력한 존재로 자리를 잡았고요. 그런데 이제 20세기 초 침체기를 맞이합니다.
1920, 30년대에서는 이 현대의학과 제약산업이 발달했죠. 저희가 뭐 지금까지도 이 의료에 있어서 어떤 제일 저희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의료 분야라고는 할 수 있죠. 그리고 허브는 비과학적이라는 인식이 이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자, 허브 교육기관 및 약초점이 폐쇄되기 시작하고요. 일반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허브는 대체요법이나 민간요법으로 한정되기 시작하죠. 아무래도 이 허브는 저희가 뭐 섭취한다고 해서 뭐 한두 시간 내에, 뭐 하루 이틀 내에 갑자기 막 큰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허브는 조금씩 침체기를 맞기 시작합니다. 자, 1960에서 70년대에 허브 문화가 부활하기 시작합니다. 자, 히피 문화와 자연주의 운동 그리고 유기농 열풍으로 인해서 허브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허브 문화가 발달을 했는데요. 그래서 DIY 허브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허브차라던가 직접 허브로 만든 연고라던가 허브 팅크라고 해서 이런 제품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허브는 정신적 해방과 대안치유의 상징으로까지 부상하기 시작하고요.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어떤 문화 속에서 허브가 다시 일상의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자, 현대 허벌리즘의 재정립은 우리가 미국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1980년대 이후 현대 허벌리스트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좀 전에 언급했던 인물인데요. 로즈마리 글래드스타라고 는 분입니다. 뭐 유명한 이제 책자도 있으니 한번 찾아보시고요. 허브 교육과 공동체 기반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자, 제임스 듀크라는 인물은 식물화학 및 효능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큰 역할을 했고요. 이렇게 허브는 건강 보조식품, 천연 화장품, 아로마 테라피 산업 기반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오늘날까지 이제 어떻게 발전을 했느냐? 미국은 이제 세계 최대 허브 보충제 및 기능성 식품의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활용 분야로는 영양제, 에센셜 오일, 그리고 여성 건강, 정신 건강, 반려동물 케어 등의 다양한 활용 분야가 생겨났고요. 허브 교육기관 및 지역 허벌리즘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브는 누구나 배워서 쓸 수 있는 지식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이렇게 이 허벌리즘이 굉장히 일상생활에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독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독일은 현대 허브의학의 중심지죠. 식물 기반 의약품이 정식으로 처방되기도 했고요. 커미션 2라는 공적 허브 모노그래프가 약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자, 약국에서 허브 추출물이나 차를 쉽게 구매하실 수 있고요. 병원에서도 허브 요법이 병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 인물로는 루돌프 프리처 박사가 있고요. 유럽 허브의학의 과학화를 주도한 식물학자이자 의사이기도 합니다. 중세 초기의 이 독일의 허브 문화는요. 중세 유럽에서 독일은 수도원을 중심으로 된 약초 재배와 연구가 활발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고 조금 이제 중복되는 이런 문화들이죠. 그래서 수도원 약초 정원이 있습니다. 자, 허브를 기르고 말리며 저장하고 치료에 활용한 장소인데요. 자, 베네딕토 수도회를 비롯한 수도원들이 허브 치료법을 라틴어 문헌과 구술로 전승을 했습니다. 자, 르네상스 시대와 초기 식물학을 살펴보면요. 독일은 유럽에서 과학 기반 식물학과 본초학을 선도했습니다. 히에로니무스 보크는 이런 신본초서라는 것을 저술을 했고요. 야생허브의 의학적, 분류학적 체계화를 시작했습니다. 자, 오토 브룬펠스, 레온하르트 푹스. 자, 이분들은 독일어 식물 도감을 편찬했는데요. 이 폭스가 그린 허브 그림은 현대 식물 도감의 시초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기의 허브는요, 여러분, 의사와 약사 교육의 필수 기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대 과학으로 와서는요, 1978년 독일 보건당국에서 커미션 2를 설립하며 이 허브의 효능, 안정성, 부작용을 과학적으로 이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300여 종의 허브에 대해서 모노그래프를 발행했고요. 이 자료는 의사, 약사의 공식 처방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루돌프 프리처 박사는 이런 식물 치료화학이라는 것을 저술했고요. 독일 의대 및 약대에서 허브 의학 교육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독일은 사실 뭐 정원 문화에서도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이 현대에 와서는 이 허브가 이 독일에서 단순한 자연식물이 아닌 복합 문제에 대한 천연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적용 영역은 정신건강과 감정케어, 즉 라벤더나 캐모마일 레몬밤 등은 불안, 긴장 완화 및 수면 유도에 효과가 있다. 그리고 불면 스트레스 해소의 자연 기반 솔루션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요. 이렇게 생활 속 헬스케어까지 전반적으로 허브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허브는 전 세계적으로 자연주의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의학에 좀 더 보충될 만한 그런 중요한 또 영역으로 자리 잡아 오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날 이렇게 허브의 산업은 어디까지 발전을 하고 다양화되었냐면요. 우선은 도시농업과 실내 가드닝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허브는 여러분 뭐 화분에서도 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나 뭐 베란다 이런 실내 화분에서도 바질, 민트, 로즈마리 정도는 소량이지만 저희가 키울 수 있고요. 또 교육 및 돌봄 분야에서도 허브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감각 통합 활동, 노인 회상 치료, 그리고 아동 자연교육 등의 허브를 활용하고 있고요. 후각 자극과 손작업이 정서적 안정에 기여한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산업과 ESG 연계를 통해서 더욱더 저희가 발전시킬 수 있고요. 합성 향료, 화학물질을 대체하는 지속 가능한 원료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화장품, 천연 세제, 자연 기반 방향제 등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허브는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환경을 또 있게 해주는 미래형 삶의 통합 자원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먹을 수 있고 바를 수 있고 또 우리가 향기도 맡을 수 있고 약품, 식품으로까지 무한하게 저희가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1강이고 해서 많은 내용을 좀 이렇게 요약하려다 보니까 조금 마음도 급하고 그리고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았는데요. 계속해서 앞으로 순차적으로 하나씩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오늘은 허브의 정의와 기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허브는 우리가 식용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향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범위의 식물이다라고 폭넓게 생각해 주시고요. 인류 문명과 허브의 역사를 살펴봤는데요. 정말 고대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온 존재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허브의 의미는 어떤 자연적인 자원이기도 하고요. 그 가능성이 무한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또 다양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씩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